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경철 세무사입니다. 2016년도 기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에 관련된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무서에 가시게 되면은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세과에 가시면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한 권씩 무료로 이렇게 수령하셔서 PDF 파일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직접 수령하셔서 보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사실 올해 2016년도 연말정산은 그렇게 많이 개정된 게 없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2014년도 기속분부터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말정산 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해 연말정산 하실 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이제 연말정산 처음 실무자로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쉽게 갈 테니까 어려운 것 없이 쉽게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아마 연말정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계산 구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구조. 먼저 총급여에서부터 출발하게끔 되어 있고, 총급여. 물론 여기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세 제외 항목, 비과세 항목이라고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총급여에서 빠지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러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갖다가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나머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하고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확정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든지 종합소득 금액이라든지 인적공제 항목에 있어서 소득 금액을 판단할 때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소득 금액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100만 원 이하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항목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은 이 소득 공제, 실질적인 연말정산 지금까지는 2013년 이전까지는 연말정산이 아마 이 소득 공제 항목에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소득 공제 항목을 세액 공제를 이전해는, 그래서 고소득자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죠. 소득공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을 갖다 우리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과세표준,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는 것을 우리는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산출세액.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게끔 되어 있고요. 6%에서부터 2016년도 기속까지는 38%가 최고세율이었고, 2017년도 기속분부터는 40% 최고세율로 이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을 하고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갖다 우리는 결정세액이다라는 용어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결정세액. 실질적인 연말정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많이 이전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그만큼 고액 소득자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연말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법 개정안의 취지였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세액이고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진 납부할 금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한까지 내가 지금까지 나의 급여를 가지고 나의 인적공제,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모든 것을 했더니 세금이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이 금액이 나왔는데 내가 그동안에 매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했던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 원천징수했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자진 납부할 게 얼마인지 아니면 환급받을 게 얼마인지 이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연말정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실질적인 연말정산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오시면은 맨 겉표지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세액 계산에 대한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좀 눈에 익숙치 않겠지만은 나중에 연말정산 강의를 한번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맨 앞으로 오시게 되게 되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관련된 거, 추가공제에 관련된 거 그래놓고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보기에 좋게 해놨어요. 교재 편집하시는 분이.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이제 특별소득공제라든지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기본공제 요건에 대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기간 동안에만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전체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얘기된 것도 요약을 참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앞에 지금까지 강의를 한번 다 듣고 나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아니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6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그 이전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용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2016년도 기속 연말정산에 대한 개정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16년도 기속에 대한 연말정산할 때 그렇게 많이 바뀐 부분이 없어요. 바뀐 부분이 없는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고액기부금에 대한 기준 하향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부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했었는데 3천만 원을 올려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부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기부에 대한 공제 혜택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기부자들에 대한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공제율도 인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금액을 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렸고요. 공제율을 갖다가 25%였던 것을 갖다가 30%로 인상하는 그러한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다음에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대기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기업 국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동안에는 근로소득세 없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 있는 비고주자들이 국내 파견해가지고 국내도 소득을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원천징수 세금을 많이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 근로자들한테 원천징수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해가지고 고소득 국내 파견된 외국에 대한 비고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갖다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7페이지에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이라고 하는 건데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한 내일 채움 공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내일 채움 공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고 장기적인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안 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근무를 안 하니까 먼저 일단 인력 유치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주하고 핵심 인력이 약 5년간 일정 기간 납입한 후에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과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죠. 성과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이것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는데 근로소득이 합산되다 보니까 그 성과보상금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나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과보상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 감면율을 50%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받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뭐 중소기업 청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29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만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장애인하고 60세 이상자까지 해주다가, 아마 올해 2017년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까지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얘기거든요. 감면율을 70%로 인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한도가 들어갔습니다. 한도가 150만 원으로 한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2015년도 말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종합소득공제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부분인데, 2015년도 말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해놨던 것을 갖다가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 실질적으로 노란우산 공제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거든요. 소규모 법인의 대표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개정을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법인 대표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공제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좀 더 융통성 있게 넓혀놨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 가게 되면은 난 주택이 없음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보니까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을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포함을 시켜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연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고용유지 중소기업, 회사가 어렵다는 거죠.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력 감축이에요. 인력 감축인데 인력 감축하지 마라. 인력 감축하는 대신에 그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사업주한테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한테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해가지고 임금이 감소되는 금액, 감소된 임금액의 50%를 한도로 해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몰 적용돼서 연장하지 않고 그냥 종료됐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에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다 있었단 말이죠. 소득에 대한 100만 원, 나이에 대한 20세 이하, 60세 이상만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나이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기부금 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엔젤 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2017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세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연말정산 이제 용어 설명이 나오고요. 용어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용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접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중요한 용어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2016년도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 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입니다. 1월 15일 날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2015일이 일요일인데 아마 일요일부터 적용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월 15일 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다가 그 각 진료 항목 내역들을 사람 개인별로 해서 국세청에 송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5일 날 조회를 했더니 의료비 같은 경우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17일까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소득세액 공제 신청서를 간소화 서비스에 다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제출해주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 영수증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영수증을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말 급여를 지급받을 때, 2월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못했다, 3월 10일까지 제출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과다공제 분석 안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9월 달에 가서 과다공제 분석 안내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국세청에서 제공을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인적공제 항목이 안 맞더라, 아니면 중복공제를 했더라, 공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이 공제를 했더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9월 달에 가서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았습니다. 다시 수정 신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9월 달에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업무 일정 등랍 한번 보시고요. 5페이지로 가십니다. 5페이지에. 5페이지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기 납부자라 할지라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빠져있는 거,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든지 지급명세서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동일합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니까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반기별 사업자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조정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보시게 되면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4,000원 이렇게 추가 징수 금액이 나오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서 8,000원 이렇게 환급 금액이 나오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서 3,000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 하면은 3,000원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 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000원에 대한 간이세액에 대해서 각각의 이 갑한테 4,000원 징수하고 을한테 8,000원 환급하고 병한테 3,000원 징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간이세 각 근로자들 내에서는, 각 직원들 내에서는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명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연말정산이라는 명목으로 1,000원을 환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환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납부가 나온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여기가 3,000원이 아니고 7,000원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납부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 금액이 3,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 조정환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각 근로자들 내뿐만이 아니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간이세액이 매달 2월달 급여를 얘기하는 2월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이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 나왔습니다. 10,000원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연말정산이 예를 들어서 30,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환급이 자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만 있을 경우는 이게 이제 근로소득 칼럼인데 근로소득에 대한 칼럼인데 간이세액하고 연말정산이 같이 있을 경우에 그냥 20,000원 환급 신청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면은 차기 2월로 넘겨가지고 차기 다음 달에서 서로 상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간이세액, 근로소득에 대해서 간이세액이 있고 연말정산이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이 있다는 거죠. 퇴직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30,000원 이렇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또 하나 여기까지만 봐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A라고 하는 회사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연말정산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000원을 갖다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어차피 퇴직소득 10,000원, 사업소득 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다는 거죠.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조정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조정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 20,000원이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 마이너스 20,000원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10,000원, 30,000원이니까 실질적인 납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 20,000원은 여기에서 퇴직소득에서 10,000원을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에서 10,000원을 상계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0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2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20,000원을 납부할 금액인데 이 금액을 무슨 세목으로 납부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봤더니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30,000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환급세액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납부할 금액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세목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는 각 세목마다 납부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목을 뭘로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순서대로 조정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대로 환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는 뭐가 되냐면은 사업소득으로 20,000원을 납부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퇴직소득 10,000원, 사업소득 30,000원이 발생했지만은 퇴직소득은 충당돼 버렸고 그래서 나머지 20,000원 금액에 대해서 납부할 때는 사업소득이라는 금액 세목으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환급이 발생을 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까지 충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이 뭐 20,000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환급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환급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기로 2월에서 다음 달 간이세액에서 조정하든지 이게 바로 조정환급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조정환급할 때 이 충당된 순서가 있어요. 충당된 순서. 방금 우리 사업소득으로 납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사업소득으로 납부한다고 했을 때 충당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은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나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먼저 근로소득 칼럼이 있고요.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상에 나와 있는 충당할 때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그 환급금을 충당할 때 충당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상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가라는 거예요. 세목 순서대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먼저 충당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하고 간이세액하고 서로 이제 충당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상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환급할 금액이 더 있다?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내려오고, 퇴직소득까지 충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내려오고, 기타소득으로 내려오고, 이런 순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는데, 연금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퇴직연금이 있긴 합니다만은, 연금에 대해서는 연말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하지 아니하고요. 기타소득 다음에 이자 배당으로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을 제외한 이자 배당 소득으로 순서대로 가서 충당하고, 충당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납부할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 세목으로 납부하라는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사업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당을 다 하고 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그랬을 때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충당, 조정환급 또는 환급 신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 신청해야 한다?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환급 신청하라고 그랬고요. 환급 신청했을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참고에 보니까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하고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들을 다 첨부를 해야 환급이 되고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하나도 누락이 되면 전자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 이게 작성한다는 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전체를 갖다가 다 불러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긴 한데,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이 환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분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납.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합니다. 분납, 연말정산 했더니 실질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더 많다는 거죠. 환급받지 아니하고 납부할 금액이 더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세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월부터 4월분까지 4월분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제출 서류가 나옵니다. 서류 가장 먼저 이행사항 신고서, 두 번째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누가 있냐면은 당연히 근로소득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연히 제출 의무가 있고요. 거기는 개인, 비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법인도 비영리법인도 포함이 되고요. 소득세법에 대한 납세 조합,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까지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냐 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2월달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제출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2월달이 되기 전에 폐업했습니다. 2016년도 되기 전에 폐업했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달 또는 휴업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2달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전산 매체 CD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지급명세서에 관련된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먼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불분명합니다. 또는 금액이 사실과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가산세가 100분의 2입니다. 2%예요. 이걸 갖다 1%로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낮추겠다라고 하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단 2%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로 해가 있습니다. 가산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거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한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 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게 지연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연 제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급금액의 1%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10페이지에 볼게요.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지급명세서에 제출할 때 지급명세서뿐만이 아니고 기부금 명세서하고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중점 확인사항.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그 칼럼에 구분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 항목. 그러니까, 총급여, 첫 시간에 봤던,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총급여 항목에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 포함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2016년도 기소 급여 중에 미지급 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16년도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2016년도 기속으로 봐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합산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겠습니다. 1월 달에부터 11월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걸로 봐가지고 연말정산에 포함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12월 달에 급여를 갖다가 못 줬습니다. 그런다 간다 그러면 다음 년도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총 급여액에다가 포함을 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12월 급여를 2월 달에 지급했습니다. 기속이 언제? 2016년도 12월. 지급은 2017년도 2월.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죠.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해서 신고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근로 제공일입니다. 근로를 제공 언제 했는데 2016년도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수입도 2016년에 대한 기속으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개월 이상 동일 또는 건설 근로자는 1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근무하는 일용 근로자의 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 노무자를 일반 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에 대한 취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 급여자로 본다 그랬고요. 다음에 연말정산 시는 1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초일부터 일반 급여자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급여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 근로자를 보도록 할게요. 일반 근로자는 건설 일용직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용직, 건설 일용직,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다. 1년 이상이 되는 날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2016년이니까 2015년도 예를 들어 7월 20일 날 이분이 취업을 했어요. 건설 근로자입니다. 지금 건설 근로자. 2016년도 7월 20일 날 취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 1월부터 여기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1년이 되는 날 현재 2016년도 7월 달까지 계속해서 같은 건설 회사에 취업이 있다는 거죠. 취업하고 있는데 일용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 세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라고 하면 1년이 속하는 날부터 일반 근로자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1년이 속하는 달. 그러니까 2016년도 7월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7월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겠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보는 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로서 끝나버리고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근로자로 보게 되면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2016년도 6월 말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6월 말까지는 일용 근로자였다는 거예요. 1년이 되는 날부터 일반 근로자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7월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본다는 거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언제부터라고 하게 되면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라고 했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로 소급해가지고 일반 근로자로 봐가지고 12월까지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에 퇴사를 했다가 하면 퇴사일까지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일반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지만은 연말정산을 할 때는 1월 1일부터 전체적인 금액을 갖다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는 일용 근로자로 해가지고 지급조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분기당 한 번씩. 그죠? 4월 달에, 7월 말에 이제 제출하겠지만은 제출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하라고 그랬으니까 연말정산이 이때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령 수준은 언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중복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이미 지급조서를 4월달, 7월달, 6월까지는 7월 30일 날 제출할 거니까 4월달, 7월달에는 이동근로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나중에 3월 10일 날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아니면은 그 실질적으로 퇴직일까지의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준을 제출할 거란 말이죠. 지급조서를 제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일용 근로에 대한 지급조서하고 6개월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일용 근로에 대한 지급조서에 대해서 이것은 수정해서 삭제를 해줘야 돼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그 근로자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제출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좀 더 이건 지급 명세서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한번 볼까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A1, A2, A3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간이세액이고 이게 중도 퇴사고 이게 A3가 이제 일용 근로였단 말이죠. 지금까지 반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들은 없고 근로자 A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반기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신고 납부자다라고 했을 경우에 6월까지는 어떻게 들어갔을 거예요? 6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급여가 일반 간이 6월까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뭐 2천만 원이고 일반 근로자일 때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자 그러면 6월 달에 7월 10일 날 제출하는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는 어떻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2천만 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근로란에. 근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일반 근로자로 보자고 그랬으니까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도 7월 달에 제출했던 이 부분도 갖다가 다시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제출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근로는 이게 제로가 되고요. 이게 2천만 원이 되고 처음에는 0이었던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급 명세서는 반드시 일용 근로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용 수준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일용 근로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삭제 요청을 하든지 이분 것을 빼든지 이 근로자들 것을 수정을 해서 반드시 제출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이게 실무에서는 굳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칼럼이 이게 바로 근로소득 칼럼이거든요. 이게 근로소득에 대한 칼럼이기 때문에 지금 명세서가 이렇게 이런 근로로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어차피 한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굳이 제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칙은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원칙은 이런 근로였던 것을 갖다가 간이세액으로 수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무에서는 이것은 굳이 제출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도 지급 명세서만큼은 방금 우리가 봤던 지급 명세서만큼은 이런 근로에 대한 지급 명세서는 반드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게 우리 교재 11페이지에 연말정산 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초일부터 일반 급여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급여자로서 연말정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연말정산 할 때 1월 1일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전체를 합산해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일용 근로자 신분에 있으면서 원천징수 했던 부분이 세액이 있다. 하루에 10만 원이 초과돼가지고 원천징수 했던 금액이 있다. 그런다 하면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면 되겠죠. 연말정산할 때.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인정상여 부분입니다. 인정상여도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포함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정상여 법인세 신고할 때 3월 달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소득 처분했을 경우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 처분했을 경우에 소득 처분이 상해로 처분된다? 그러면 그 귀속자한테 인정상해로 과세가 되게끔 되어 있고 그 귀속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그 소득을 다시 신고해라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정상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3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3월 달에 소득세,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인정상해인데 우리는 연말정산 언제 마감하는데 3월 10일 날 지급주소를 다 제출한단 말이죠. 3월 10일 날 제출해버리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3월 10일 날 다 제출했는데 3월 달에 와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겠죠. 2월 달에 다 마무리했던 3월 10일 날 제출했던 연말정산을 갖다가 3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다시 해서 4월 10일까지 인정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올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송금불산이 부분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 사용 비율을 업무의 사용 비율을 초과해서 사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하게끔 되어 있고 누구한테? 그 귀속자한테 상해처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귀속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상해로 보니까 이번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은 법인세 신고 마무리할 때 같이 해서 연말정산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은 될 거고요. 1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중점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서 인적공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소득하고 나이 요건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득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요건 설명드릴 때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봤더니 데이터를 다 수집해 봤더니 이러한 오류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중복으로 공제받는다든지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을 공제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대로 모아놓은 부분이 이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연말정산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피드백 한다는 차원에서 앞 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경우에 가산세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